글쓰기. 그럼 보세요. 이 글쓰기는 그러면 이 글쓰기는 그냥 교재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에 책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5페이지를 펴보시면 5페이지에 글쓰기에 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좀 집에 가서 집이 가까우니까 갔다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에서는 일단 음성 언어 5페이지에 보면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5페이지에 보세요.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문자 언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음성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소리로 하는 거죠. 소리. 이 문자 언어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로 하는 것과 글로 하는 것의 차이점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5페이지의 둘째 줄에 이야기한 거고, 그 5페이지의 그 밑에 보면 말하기라고 나왔죠. 말하기는 비언어적인 수단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수단이라는 건 뭐겠어요? 일종의 바디 랭귀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는 언어, 바디 랭귀지. 이게 이제 비언어적인 수단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쌍방향이죠. 우리가 일방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 카카오톡을 한다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도 나의 말 받아서 이야기한 양방향이라는 말, 양방향성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말을.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6페이지에 이제 보면 글쓰기라고 하는 것에는 거기 둘째 줄에 보면 비언어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죠. 이 글쓰기에는 들으세요. 비언어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글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그 문장부 외에는 비언어적인 의사적인 요소 이런 것이 개입이 안 돼.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글을 쓸 때 막 이렇게 막 이런 말 뒤에서 쓰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카카오톡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원래 여러분이 논문 같은 거 쓸 때 막 이런 거 쓰면 돼요. 논문 쓰고 막 이런 거 쓰고 막 이런 거 쓰고 막 이렇게 쓰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식적인 글쓰기에서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는 상당히 제약이 많다. 그러겠죠. 글쓰기는 제약이 많아요. 말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하면 그걸 잘못 말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글쓰기라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제약적인 요소가 많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이제 뭐가 잘 나오냐면 이 글쓰기와 말하기의 어떤 차이점 있죠. 이런 걸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6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말하기는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이 따라요. 그렇죠? 말하기는. 그런데 글쓰기는 어때요? 여러분 글을 한번 써버리면 그건 보존이 되죠. 내가 만약에 저서를 쓴다든가 논문을 쓴다든가 이러면 그렇지 않나요? 그게 막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 보존이 돼요. 글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제약성들이 이제 보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제약을 좀 더 뛰어넘는다는 거죠. 보존성이 강한 문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많이 기록을 해놓으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를 검색을 할 때는 뭐가 좋냐면요. 내가 쓴 글들 이런 게 많으면 검색이 잘 돼야 안 돼요. 네? 검색이 되게 잘 되죠. 여러분의 저서가 많고 여러분이 활동하는 게 많고 이러면 상당히 검색이 잘 됩니다. 그거는 내가 그만큼 기록을 한 것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글쓰기에 대해서 보시면 좋아요. 여기 이제 2번이 7페이지에 나오는 이거는 좀 별표 한 3개 쳐주세요. 여기서는 거기 2번 글쓰기 과정 나오잖아요. 여기는 거의 시험 문제가 매년 나와요. 글쓰기 과정. 별 한 3개. 자, 매년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 글쓰기의 과정에서는 이제 다음 중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글쓰기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거기다 한번 써보실래요? 7페이지 옆에다가 다음 중 글쓰기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여러분 그 시험에서는요 뭐뭐인 것은 잘 안 나와요. 뭐뭐가 아닌 것은이 나오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1번 사고의 과정. 여기서는 지난 글씨만 보면 돼요. 지난 글씨만. 생각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사고라는 건 생각하는 과정이고
자, 2번은 뭐냐면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 뒤에 뭐라고 났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일단 1번 생각의 과정이다. 4번은 생각이니까. 2번 8페이지 자기 확인과 표현의 과정이다. 자기를 확인하고 나를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해 가시죠? 나를 확인하고 나를 표현하는. 예, 말씀하세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지? 좀 같이 좀 봐주실래요? 제가 지금 아니 이거 제가 지금 책을 좀 잘못 가져와가지고요. 예, 예, 예. 아니 이게 좀 제가 지금 저기 안 가져와가지고 이걸 제가 저기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무슨 과시죠? 경영학과. 제가 이걸 녹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이렇게 여기 올려드리든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아마 오늘 중으로 이걸 다시 올려놓을 거거든요. 올려놓을 거니까 그걸 좀 보시면 지금은 좀 듣고 계시면 죄송하지만 제가 책을 깜빡하고 실수로 잘못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듣고 계시고 그 한 번만 더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필기도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 좀 책을 좀 가지러 갔다 올게요. 제가 1교시만 제가 좀 빌리고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녹화를 할 거니까 다시 또 들으시면 되니까요. 이게 뭐 어차피 공부라는 것은 한 번만 들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글쓰기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 사고의 과정, 생각의 과정이고 두 번째는 자기 확인과 표현의 과정입니다. 자기 확인, 나를 확인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글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뭐 시를 쓰든가 뭐 소설을 쓰든가 이런 글을 통해서 나를 확인시키고 나를 이렇게 바깥으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잖아요. 표현하는 거. 이게 또 글쓰기 과정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9페이지에 나오죠.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의 과정. 9페이지에 3번에 나오잖아요. 문제를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글쓰기라는 게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 주어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과정이고요. 넘겨보세요. 자, 10페이지에 보면 가치의 발견, 그 다음에 개선의 과정.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치의 과정이라고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 명제 중에도 가치 명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인가, 이런 걸 따진 걸 가치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치의 발견, 그리고 개선, 고치는 거죠. 그런 고치는 것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영어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 아마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좀 많이 썼을 거예요. 그죠?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의사소통을 영어로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그 밑에 막 나온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나무를 볼 때가 있고 숲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특히 이 부분은 공부를 하실 때 숲을 보지 마시고 나무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진한 색으로 글자로 쓰여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글쓰기 과정이 아닌 것은 1번이 사고의 과정, 2번이 자기 확인과 표현의 과정, 그 다음에 3번이 문제 인식과 해결의 과정, 그 다음에 4번이 가치의 발견과 개선의 과정, 그 다음에 5번이 의사소통의 과정. 여기까지 가시죠. 그 5가지를 여러분이 잘 요것만 알아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2줄 올라가면 이 단어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거기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3줄 올라가면 학문적 진실을 지향하는 가치, 공동체의 선을 위한 가치, 삶의 아름다움을 고양하기 위한 가치 이렇게 써졌나요? 거기 고양이란 말 있어? 네. 고양. 이 고양이라고 뭐냐면 이 높을 고자에 떨칠 양자예요. 이거 고양은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고양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공부하다 보면. 뭐 민족 의식의 고양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고양이보다 높이 떨친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공부를 시험에서 점수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고양 이런 단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있어요. 10페이지에 그 5번의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3줄 위로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나오잖아요. 그 밑에 아름다움을 고양하기 위한 가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고양이 오고 나와요. 높이 떨친다.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리가 됐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글쓰기의 필요와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글쓰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 과목도 듣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라는 것은 사적인 글쓰기와 공적인 글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글쓰기는 뭐겠어요? 내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글로 쓰는 거겠죠. 사적 글쓰기니까. 그 다음에 공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생각들을 바깥으로 이제 드러내는 그런 그 참여로서의 글쓰기, 공적인 공간에서의 글쓰기가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인가 뭐 일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 어떤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거라든가 또 뭐 개인적인 수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사적인 글쓰기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뒤돌아보면서 파악하는 거 이런 것을 사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글쓰기는 12쪽을 보시면 나와요. 12쪽. 그 2번의 설명적 글쓰기와 창조적 글쓰기에서 4줄 위로 올라가면 공적 글쓰기는 대체로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여기 써놨죠. 전달하고 축적해야 할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적 글쓰기라고 합니다. 공적인 글쓰기. 그러니까 공적인 글쓰기는 말 그대로 공적인 관계고 사적인 글쓰기는 개인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적 글쓰기와 창조적 글쓰기라고 나왔는데 설명적 글쓰기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논설문과 설명문 그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셨죠? 중고등학교 때 논설문, 설명문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그 논설문은 좀 더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써보세요. 논설문은 내 주장을 나타내는 게 논설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설명문은 정보를 제시하는 거. 어떤 정보, 그 글에 대한 정보, 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요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논설문과 설명문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그래서 이 설명문이기 때문에 여기도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첫째 줄 나오죠. 그 12쪽에 설명적 글쓰기와 창조적 글쓰기 바로 밑에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뭐다? 설명적인 글쓰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설명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제 바깥으로 드러내야 돼. 드러내려면 정확한 거기 그 한 5째 줄 좀 내려오면 이런 말 있죠. 정확한 사실 전달. 밑줄 쳐보세요. 그 다음에 논리적 전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표현. 우리가 이 논설문은 약간 주관적인 경향이 강해요. 내 주장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그 논설문 주관적, 설명문 객관적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개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설명문은 그래서 개미가 어떤 그 효소를 가지고 있다, 어떤 그 효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써야 돼. 내 멋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 설명문 같은 경우. 근데 이 논설문은 내 주장을 막 쓰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 주장. 이런 게 다 논설문이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3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창조적 글쓰기라는 게 나와요. 보세요. 거기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자기의 표현의 욕구에 의해서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언술행위. 그러니까 언술이란 말이 좀 말이 어려운데요. 언술. 이거 좀 설명 풀었을게요. 언술은 뭐냐면 말로서 이 술이란 것은 서술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언술이라고 해요. 언술 이런 말이 이제 1학년 이셔서 조금 공부하시기 어려운데 말로서 이렇게 서술하는 거 이걸 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글쓰기는 자기 표현의 욕구에 의해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언술행위다. 그런 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술적 글쓰기는 이제 대학에서의 글쓰기.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서 리포트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또는 나중에 요즘은 다 이제 대학 여러분 논문이 많이 없어졌죠. 논문 있는 과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이 논문 같은 경우도 학술적 글쓰기에 들어가요. 논문. 여러분이 이제 혹시 뭐 문화교양학과나 몇 개 과는 아직도 논문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과는 논문이 없어졌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술적 글쓰기. 그래서 자, 거기 13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교양 있는 첫째 줄에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글쓰기 공부를 하시는 것 자체가 교양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좋은 글의 요건이 14쪽으로 넘겨보세요. 넘어가면 이 글의 목적과 독자라고 나와요. 글의 목적과 독자 14쪽에. 그래서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라는 것은 두 번째 줄에 동기나 목적에 따라서 양식이 달라진다. 이런 말 나오죠? 글쓰기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써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단락이 있죠. 글을 누가 읽을지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쓴 것을 초등학생이 읽을지, 뭐 고등학생이 읽을지, 또는 대학생이 읽을지, 대학원생이 읽을지 다 다르겠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글 썼는데 스필처럼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일반인들을 상대로 글을 쓰는데 너무 어려운 말 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써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5쪽. 내용의 충실함과 정확성. 내용이 되게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 첫째 줄에 나오죠? 글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고. 글을 열심히 읽었는데 영양가 없어. 그런 글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게 이제 그 알맹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성, 적절성, 그 다음에 알맹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중요하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5쪽에 밑에 보면 글의 표현에서 보면 적절한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 글을 표현할 때 적절한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합당한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합당한 용어들을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다 보면 뭐 패러다임의 전환,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제 패러다임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뭐냐면 준거의 틀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제 인식의 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무슨 설이었죠? 무슨 설?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이죠.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돈다. 맞나요? 그러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맞죠? 지구가 도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유식한 용어들을 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또 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일상적인 거하고 똑같은 글을 쓰면 그건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준거요? 네, 준거는데 한자를 쓰면 너무 복잡한데, 이게 이제 뭐 기준 준자에 근거 거자니까 기준이 되는 근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여기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에 보면 글의 짜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글의 짜임. 그러니까 글은 거기 그 4번에 보세요. 부분과 전체 통일성 있고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코히어런스라고 그래요. 코히어런스. 이건 여기 책에 안 나오는 거지만 써놓으세요. 코히어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이 전체적으로 이제 일관적이다. 코히어런스라는 게 일관성, 뭐 통일성,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이 단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코히어런스라고도 하고 유기적이라고 해요. 유기적. 올게닉이라고 하는데, 올게닉. 유기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글이 긴밀하게 연결돼. 긴밀하게 연결된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코히어런스 또는 올게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글이라는 게 그냥 따로 국밥처럼 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글이, 이 글과 저 글의 내용이 상당히 그 관점에 맞게 연결시켜라. 그러니까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면 그 16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둘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나오죠? 완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썼는데 이 글 따로 막 다 따로 국밥을 놀아. 그럼 완결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글이라는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일관성을 가지면 그것이 중요한 글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리포트를 쓸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리포트를 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관련된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 읽기와 글쓰기라고 나왔는데, 이제 뭐 거기에 보면 도서, 책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거기 그 18페이지에 보면 둘째 줄에 나오는데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직접 정보를 수집해 선택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도 책을 뭐 찾거나 이러면 학교 뭐 도서관 같은 게 있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빌리시거나 아니면 또 어때요?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빌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 그 여러분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글 같은 것을 이제 논문 같은 걸 찾기 힘들면 나는 그런 데 가기 힘들다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그 논문 리스트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글을 입력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여러분이 뭐 찾고 싶은 예를 들어서 벨로우라는 작가 찾고 싶다. 벨로우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그 관련된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학년이 대부분이시겠으니까 2, 3, 4학년 때 리포트 같은 거 쓸 거 아닙니까? 꼭 알아두세요. 네이버에서 뭐라고요? 논문 리스트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어디 갈 필요도 없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 이게 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작가들이 이제 거의 석박사 논문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운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걸 찾아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냥 정보를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읽기의 방법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18페이지.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읽기의 방법은 별 한 3개 쳐놓으세요.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읽기의 방법은. 그래서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독서에는 여러 독서의 종류가 있어요. 독서의 종류가 있다고요. 그런데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 이제 1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책을 읽어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할 때는 뭐예요? 조직적인 굴레익기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점검 독서라는 말 있죠. 거기 그 1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이 점검 독서라는 말 좀 메모쳐요. 이 용어들의 그 여러분이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거의 매년 시험에 나와요. 점검 독서. 그러니까 점검 독서라는 거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이 책은 무엇에 대해 쓴 것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어떤 종류의 책인가 등에 대해서 답하면서 읽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책의 표제, 서문을 보고 목차 이런 것을 이제 읽음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걸 할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검 독서가 여러분 좀 헷갈리시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리포트를 써야 돼. 리포트를 쓰면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리포트를 만약에 써야 돼. 1학년이시면. 보통 도서관에 가서 뭐 관련된 것들 한 책 서너 권 정도는 빌려오죠. 안 그런가? 이게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빌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빌려오면 그걸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리포트를 써야 되는 것과 관련된 것만 보죠. 맞잖아요. 여러분이 리포트 쓸 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건 아니잖아요. 이 4장에서 2부. 이게 내 거와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복사를 하든가 어쨌든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종의 점검 독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쪽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어떤 책은 내용이 완전 자기 것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분석 독서를 해야 돼요. 분석 독서 네모 쳐놓으세요. 자, 분석 독서 네모 쳐놓으세요. 분석 독서. 그러니까 분석 독서 지금 독서가 막 여러 개 나오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독서는 무슨 독서인가? 다 내용이 좋잖아요. 이런 독서는 무슨 독서인가? 그래서 19쪽에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에 분석 독서인데 책의 종류와 주제, 목적과 의도,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책의 핵심어, 중요한 전문 용어의 사용에 유의하며 천천히 읽어. 그러니까 결국은 분석 독서는 뭐 하라는 소리예요? 정독하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말하면 맞죠? 천천히 이걸 따져보면서 읽는 게 정독 아닙니까? 대충 읽는 게 아니고 그걸 정독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그거를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분석 독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두 종, 그러니까 두 종이 뭔지 모르겠다. 두 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권. 이종이라면 두 권이에요. 두 권 이상의 책을 관련지어서 읽는 거. 이건 종합 독서겠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책을 이렇게 찾을 때 그 한 권만 찾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한 3권, 4권은 가지고 와요. 뭐 교육학이다, 행정학이다, 경영학이다. 이러면
뭐 경영학 개론이라든가 뭐 마케팅 원론이라든가 이런 책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하고 연결되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가 그 리포트 같은 거 쓸 때 한 단락 이상 이렇게 쓰면 이게 또 표절이 시비에 걸리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이게 그 뭡니까 이게 미천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쪽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맞죠? 리포트를 쓸 때는. 그래서 한 서너 권 정도. 그러니까 리포트는 한 뭐 3권에서 4권 정도만 쓰면 됩니다.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쓰는데 어쨌든 이런 2종 이상, 2권 이상의 책을 관련지어 읽는 것을 종합 독서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점검 독서가 어떤 거고 분석 독서가 어떤 거고 종합 독서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부는 암기가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해야죠. 무조건 점검 독서 그다음에 분석 독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 이제 그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글쓰기 문제 지향이라고 나오죠. 20페이지에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디지털 상에서의 글쓰기에서는 생각보다 글쓰기 속도가 빨라지고 현장 글쓰기가 강조되면서 하셨죠.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있어요. 글쓰기와 말하기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 글쓰기 언어를 심각하게 변형시켜서 오프라인까지 막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신 언어라고 해요. 통신 언어. 그러니까 이제 국문학 공부하면 통신 언어를 배우는데 이게 진짜 세종대왕이 울고 갈 이야기죠. 막 있어요인데 있어요. 이런 거라든가 알겠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프로필 사진 이런 것도 막 줄여가지고 막 포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뭡니까 제 예전에 조카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좀 잘해줬더니 이제 갈 때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오더라고. 이렇게 문자가 뭔가 했더니 바이바이 이렇게 써요. 그거 알겠어요, 여러분?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통신 언어의 특징이거든요. 통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글들을 훼손시켜 버렸어요. 요즘에 이제 그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문학 공부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막 몇 챕터가 나와요. 이 통신 언어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점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두 번째 단락은 단점.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 부호로 가도하기 이게 이모티콘 아닙니까? 맞죠? 이모티콘. 그 다음에 의문 단어상 축약도 있고요. 속어, 은어, 축약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비통사적인 문장의 비완결성도 있다는 겁니다. 은어라는 건 자기들끼리만 쓰는 말을 은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은어. 자기들끼리만 쓰는 전문적인 용어. 자, 그러면 이제 그 장점이 어떤 거냐? 거기 그 20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인터넷상에 글을 발표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대중 지향성과 상호 소통력이 확대되고 있다. 대중적으로 지향하고 상호 의사소통.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두들 내려가 보세요.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대항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손쉬워진다. 그렇죠?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면 요즘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글 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나요? 요즘에는 블로그라든가 또는 뭡니까 어떤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 내 글을 막 쓰고 싶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어디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금방 사이트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댓글 같은 것에 대해서 못 견뎌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요 밑에 20페이지 요 밑에는 장점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연습 문제가 이제 6번까지 나왔는데 뒤에 22쪽을 보시면 그래서 글쓰기가 특성을 시작한 거 잘못된 것은 했을 때 쭉 읽어보십시오. 여기 이제 3번 언로라는 것은 말의 길이에요. 말의 길. 언로를 개척했다. 언로를 연다인데 4번에 사고의 과정이므로 언어로 표현되면서 사고가 추상화되는 게 아니죠. 구체화되는 거지. 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글쓰기를 통해서 구체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는데 글쓰기를 하면 어때요? 그 막연히 알고 있는 지식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거에서 글을 쓰려면 이것저것 생각도 해봐야 되고 자료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방법 말하기에 지닌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초메시지를 통해 메시지를 초월하는 거죠. 읽어내고요. 시공간적 제약으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다음에 말하기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는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복잡하고 책이 이거 표현한다. 이거는 이제 말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글쓰기라든가 이런 쪽이겠죠. 여러 가지 비언어적 수단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맞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뭐 이야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배고프다 하면 배를 잡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I don't know라든가 이게 다 그 비언어적인 수단이에요. 바디랭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읽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 2, 3, 4 이렇게 나왔죠.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에서 모든 책을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책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정독을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많은 책들을 그 중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그게 아까 무슨 독서라고 했습니까? 점검 독서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점검 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27쪽에 가면 이제 선행 연구의 인용과 참조라고 이제 나오는 거 있죠. 글쓰기의 윤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이라는 것은 윤리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게 이제 뭐냐면 특히 이제 논문을 쓰거나 저도 이제 그런 박사 논문 쓸 때 뭐 그랬지만 뭘 검토해야 돼요? 앞에서 행해진 그런 것을 검토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행 연구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논문을 쓰거나 리포트를 쓰거나 뭐 리포트를 쓸 때는 선행 연구 검토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쓸 때는 반드시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사람들이 이런 논문을 썼어. 근데 나는 똑같이 써보면 안 되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비틀어 쓰겠다. 이게 이제 선행 연구 검토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을 쓰긴 쓰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오는 건 뭐겠어요? 인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좀 거기 책에는 안 나오는 말 좀 할게요. Supporting ideas라고. Supporting ideas. 책에 꼭 나오는 것만 쓰면 공부하면 재미없잖아요. 없는 것도 써놓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들을 뒷받침하는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 의견과 동조하는 의견을 여기다 집어넣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Supporting ideas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글을 인용하는 거지. 맞나요? 내 의견하고 전혀 딴판인 글을 인용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주장을 했어. 근데 내가 주장을 하면 썰밖에 안 되잖아요. 내 주장에 동조하는 아주 유명한 전문가의 의견을 갖다 놔. 봐라. 이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논문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서포팅 아이디어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용을 할 때는 당연히 출처를 밝혀라. 28쪽에 첫째 줄, 둘째 줄에 있죠. 말을 인용할 때는 정해진 방법대로 인용 표시를 하고 주석을 통해서 출처를 밝혀야 된다. 요즘에는 이제 그 주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각주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미주라는 말이 있어. 미주는 꼬리에다가 주석을 다는 건데 요즘은 다리에다가 주석을 달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각주라고 해요. 각주.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논문 쓸 때 이렇게 입력을 누르고 주석을 누르고 각주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각주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 5줄 정도 내려가면 아이디어나 문장이 상식적인 것이라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면. 그리고 인용을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때는 피인용자와 그 저작의 원천성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용을 할지 결정할 때는 원천성, 그 근원이 누구의 어떤 주장이 있는지, 거기에 주장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겠죠. 자, 표절이 나옵니다. 29쪽. 표절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절이라는 그 29쪽의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표절할 때 절이 뭐냐면 무슨 절자인 줄 아세요? 훔칠 절자, 훔칠 절자. 좀 글자가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절도 뭐 이런 거 절도란 말 들어보셨죠? 절도. 그게 훔치는 거예요, 남의 거. 절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학술적인 훔치기죠. 학술적 훔치기. 그걸 이제 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플래지어리즘이라고 나왔죠. 플래지어리즘. 이게 뭐 라틴어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것까지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 30페이지의 첫째 줄에 속임수, 훔치는 행위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표절이라고 한다. 요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이렇게 그런 그 뭡니까? 표절이라고 그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좀 쉬운 문제로 낸다면. 자, 거기 이제 30쪽 보시면 1번 전면 표절, 그다음에 과제물 구매와 양도, 부분 표절, 모자이크식 표절. 여러분이 그 이제 1학년이시니까 이제 뭐 리포트를 이렇게 쓸 때 쓰기가 어렵죠. 1학년 1학기가 힘든 게 뭐냐면 리포트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한 30년 공부 안 하셨다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리포트를 파는 데가 있어요. 맞죠? 몰라요? 리포트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 뭡니까? 홈페이지를 막 찾다 보면 리포트를 파는 데가 있는데 하나당 뭐 한 6,000원인가 얼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내면 편하긴 하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뭡니까? 표절되는 그런 것들 이제 보면 다 이게 점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표절 점검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딱 넣어버리면 이게 몇 퍼센트를 가져갔는지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실제로 쓰긴 썼는데 0점 받으신 분도 저도 공부할 때 있었어요, 주위에.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1학년이니까 모르고 그대로 가져와 버리니까 그 표절 검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넣어버리면 다 걸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겠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어떤 말로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이제 인용을 한다는 것은 여러 책을 가지고 오는 건 아시겠죠?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하고 똑같은 책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게 스타일이 달라요. 맞죠? 이 사람은 뭐 첫 번째 내용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면 이 사람은 뭐 밑에다 갖다 놓는다든가 또는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가 그리고 여기에 또 내 말을 몇 줄 써야 돼요. 이 리포트는 맞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용밖에 안 되잖아. 네 주장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쓸 말이 없으면 내 주장이라도 몇 개씩 써줘야 돼요.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자기 과제물 사이트에서 가져오면 안 된다. 부분 표절 31쪽. 이건 뭐냐면 출처를 안 밝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왔는데 출처가 없어. 그것도 표절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죠?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 내 말이 아닌데 내 말인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 표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막 뒤에 뭐 나오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건 뭐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33쪽에 보면 둘째 줄에 보세요. 둘째 줄에 어디에서 어느 정도 참조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내야 된다. 어디에서 어느 정도를 참조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야 된다. 맞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무슨 책에서 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를 참조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내야 돼요. 참 이게 어려워요. 논문 쓸 때.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박사 논문 쓸 때 보면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벨로우에 대해서 이제 좀 썼는데 인용을 이제 이 내용이 좋아가지고 거의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막 인용을 했어요. 이렇게 이 부분 다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무 많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다 빼버리더라고요. 이걸 빼고 여기 이제 이게 정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점점점 해서 그냥 이렇게 몇 개 더 써라. 근데 이게 뭐 인용을 하는 것이 절반의 페이지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때 이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용을 해서 무조건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쓰는데 정말 영양가가 없는 거는 그냥 점점점점점을 찍고 또 인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 페이지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처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3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이에요. 인용한 부분의 출처를 밝혔지만 내용이 부정확해. 잘못된 경우. 뭐예요? 인용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처를 밝혔는데 내용이 이상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또 인용 방법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을 할 때에는 작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책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출판 연도가 있고, 그렇죠? 출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출판 연도, 그 다음에 페이지 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페이지를 잘못 쓴다든가, 출판 연도를 잘못 쓴다든가, 출판사를 잘못 쓴다든가, 책 제목을 잘못 쓴다든가,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써라는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표절과 중복 제출이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데, 이 자기 표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글을 한번 썼어요. 근데 내가 글을 쓴 것을 다른 자료를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쓰면 이것도 자기 표절이에요. 이 자기 표절을 근데 사람들 잘 몰라요. 내가 이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정도 시집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내가 시를 썼어요. 근데 시를 썼을 때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또 썼어. 그럼 자기 표절이에요. 만약에 이제 그걸 쓰고 싶으면 나의 어떤 글에서 이렇게 다시 재인용함 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의 저자라도. 개념 이해가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이제 그다음에 중복 제출은 쉽죠. 제출한 것을 또 제출하는 거예요. 그대로 제출하거나 다른 과목의 과제물로 한 과목의 과제물로 제출했던 것을 또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일부를 변경해서 짜깁기 해서 제출.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이 이제 4학년을 마치고 또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작년에 똑같은 문제 리포트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이제 작년에 냈으니까 통과가 안 됐으니까 똑같이 되면 되겠지 했어요. 점수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요. 작년에 이제 오버가 됐으니까 다시 내면 되겠지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복 그것도 제출하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표절에 대한 그 검색 시스템이 요즘에는 많다. 거기 35쪽에 보면 첫째 줄에 표절 검색 시스템.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카피킬러라고 해요. 카피킬러. 하나 써보세요. 이게 이제 표절 그 인식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카피킬러라는 게. 그래서 거기다 검색을 딱 해서 보면 내가 책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했는지 카피킬러는 하나 써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까 네이버에서 무슨 리스? 논문 리스. 그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카피킬러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표절 검색 시스템이 있다. 자, 편조와 이조가 37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편조와 이조가 상당히 헷갈려요. 이게 이제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그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거기 보세요. 37쪽입니다. 변조는 실제 내용을 바꿔 제시하거나 사실을 다르게 서술하는 것.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연구 과정의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실험 또는 설문조사의 결과로 얻은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를 변경, 누락시키는 행위. 이것이 바로 변조입니다. 변조. 변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조는 그 밑에 있죠. 의도적으로 속일 것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는 거. 위조예요. 위조. 그러니까 위조할 때 위자가 이 사람 인자에 할 위자라고 써져 있죠. 거기 위조를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있냐면 이게 이제 거짓 위자거든요. 왜 이게 거짓 위자면 사람 인자에 할 위자죠. 사람이 하는 건 다 거짓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한 것이 진실이 아니죠. 맞잖아요. 여러분 폭포가 자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자연 폭포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인공 폭포죠. 인공 폭포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죠, 거짓. 원래 폭포가 있는 것을 거짓으로 만든 거잖아요. 실제로 막 자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기천에 이런 것들은 다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건 다 거짓이라니까요. 이해가요? 뭔 말인지? 자연적인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걸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도 모 박사님께서 맞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데이터가 없는데 있다. 제가 뭐 이름을 밝히긴 그렇지만. 그래서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특히 과학, 자연과학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변조, 위조가 우리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인문학에서는 그런 게 많지 않는데 자연과학에서는 이렇게 변조와 위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38쪽의 넷째 줄에 보면 연구자는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에 아직 관찰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예상된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나왔죠.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결과를 보고하면 안 된다. 특히 자연과학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문제를 좀 풀고 거기 이제 그 뭡니까 39, 40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있다가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뭡니까 좀 이거 여기 문제 풀고 조금 쉬었다가
제가 좀 쉬는 시간에 집에 가서 집이 5분 거리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10분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책을 좀 가지고 와서 정말 중요한 오늘 하이라이트가 거기 뭐죠? 제 2부에 이제 여기 아마 오늘 2시간 만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여기 뭡니까 78, 9쪽 요 부분까지 하고 좀 더 시간이 되면 뒷부분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제가 이거는 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제 이름이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장상인데 검색을 좀 하셔서요. 제가 이제 이걸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한 거 자료도 올려드리고 여기 좀 못한 것들 있죠. 오늘 뭐 2시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원래 6시간은 해야지 뭐 이 폼을 잡아요. 근데 뭐 2시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2챕터 하니까 1시간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못한 거 좀 올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뭐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좀 거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을 할게요. 아시겠죠? 자 문제 보세요. 39쪽에 보면 이제 그 문제가 한 4번까지만 풀겠습니다. 거기 5, 6번 필요 없고요. 자 이건 아까 금방 이야기했죠. 타인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건 한자로 훔친다. 훔친다 하면 뭐라고 써요? 표절. 그래서 표절이에요.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출처를 안 밝혔다. 인용이 길어서 일부분만 출처를 밝혔다. 썼던 논문을 출처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표절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맞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겠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확립된 개념이에요. 그러면 안 밝혀진다고 그랬죠. 표절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 당연히 4번이죠. 적절한 출처를 표시했는데 어떻게 표절이겠습니까? 출처를 밝힌 표절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과제물 구매 이거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자기 표절도 안 된다고 그랬죠. 모자이크 표절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자이크식 표절은 그 앞쪽에 보면 거기 그 부분 표절에서 이 모자이크 31쪽을 보시면 거기 2번의 부분 표절 가로 안에 모자이크식 표절이라고 써졌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절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감일에 쫓기지 않도록 글쓰기 시간표를 짜서 시간 조절한다.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남이 쓴 글을 읽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이 쓴 글을 안 읽으면 이건 안 돼요. 아까도 선행 그 뭡니까 논문 그런 연구된 거 이런 거 읽으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어떤 자료를 찾는 거기 때문에 벌써 답은 2번 나왔네요. 인용 원칙이나 방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인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직접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제시한 것을 그대로 베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제가 1교시에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요. 그거를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2교시에는 그 뒷부분을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